뭐 아직은 살만한 구간 아니냐. 사이클 측면에서도 허리쯤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ETF로 인해서 그동안에 크립토 쪽으로 넘어오지 못했던 자금들이 올해 내년 후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유입될 목전에 와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예, 저는 전통 금융 시장에서 한 13년 정도 주로 채권, 주식 이런 전통적인 자산들을 운용해 왔습니다. 프랍 트레이딩을 할 때도 있었고 또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했었고요. 그 기간을 거친 이후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크립토 씬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리고 실제 투자 그리고 또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는 제가 기관 투자자로서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또 지난 몇 년간은 또 크립토 씬에 완전히 들어와서 또 해왔던 경험들 그리고 또 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수목튜브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좀 대중 소통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크립토 씬에서는 디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디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젠이 뭐냐면 이쪽 씬에 완전히 좀 미쳐 있다. 어찌 보면 나사가 하나 빠졌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좀 많이 매료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좀 다른 관점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사실 흘려들었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었던 거는 굉장히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 11년도? 거의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한테 회자되기 시작할 때 이미 사실 저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좀 뉴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앞단에서 접하기 때문에 다 한 번 정도씩은 들어봤거든요. 이미 11, 12년도쯤부터는 이제 사람들한테 회자될 때고 13년도부터는 보도도 많이 될 때예요, 사실은.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쪽 씬에서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17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흘려듣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였고 그거를 거래하려는 어떤 생각은 했지만은 귀찮아서 안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해왔다가 16년도부터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전을 했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서 했는데 그 AI한테 이제 바둑이 완전히 점령당하는 거 보면서 조금 기술에 의해서 다른 영역도 많이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본격적으로 저도 좀 많이 깊게 고민해보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다시 좀 바라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뒤늦게 이제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깊게 공부를 했고 18년 말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완전히 전통 금융 시장을 떠나서 크립토 씬으로 들어왔습니다. 5월 승인이 빨리 된 게 맞죠. 왜냐하면 5월 달에 승인될 거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미 이제 1월 10일 경에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은 이더리움이었기 때문에 그 직후에는 약간의 기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3월, 4월 지나오면서 ETF 승인 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들이 그렇게 빠르게 전개가 안 되는 걸 시장에서는 5월에는 쉽지 않겠구나라고 어떤 그런 시그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4일, 5일이었나요? 이렇게 이제 바네크가 신청했던 ETF 데드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에서 신청했던 그게 이제 연이어서 있었는데 그 한 이틀 3일 전쯤부터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그 서류 업데이트 해달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ETF 분석하시는 블룸버그에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시장 분위기 바뀐 것 같다라고 포스팅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그때부터 가격 반영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임박해서 급하게 결정된 면이 있고 그래서 그 배경을 시장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폴리티컬 이슈로 인해서 좀 급하게 승인된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폴리티컬 이슈라 함은 좀 두 가지로 주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관점에서 그런 내부 정치 지형에 의한 폴리티컬 이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사실 과거에는 트럼프도 그런 스탠스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완전 친크립토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쪽 크립토 친화적인 분들한테는 뭔가 트럼프가 돼야지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엄청나게 지금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 표를 뺏겨가는 그림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한 가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추측입니다. 실제로 이거 지금 ETF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레리 핑크, 블랙락의 레리 핑크도 민주당 지지자인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후원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로비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한 가지 추측이고 두 번째는 이제 4월 말에 승인됐던 홍콩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동시에 승인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미 이제 홍콩에서는 이더리움 ETF가 거래가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오는 뭔가 지정학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동시에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입장문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뭐 내용 자체는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결론은 이더리움 이미 선물 ETF가 승인돼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꼭 반대하는 논리가 좀 빈약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은 가격의 매니플레이션, 조작에 대한 어떤 위험성은 없는지, 뭐 직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좀 뭔가 피해 가지 않을지 뭐 이런 종합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논의가 됐고 특이 사항은 이더리움이 이제 아시다시피 스테이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분 증명 형태로 지금 블록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과 관련된 우려가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승인은 지금 ETF에 들어가는 이 현물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할 수는 없는 걸로 지금 일단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반면 홍콩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하고 있진 않지만은 약간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약간 열려 있는 스탠스로 지금 상장이 일단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찌 보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요 부분을 제외하고 굳이 이렇게 승인을 ETF 상품화를 서둘러서 했을 이유는 또 정치적인 이유 아니겠냐.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요 부분은 결국에는 증권성하고 좀 직결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해야 될 요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굳이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 어찌 보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스테이킹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적당한 수준의 일드, 그 스테이킹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뭐 3%대로 3.5%이 정도로 현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3에서 4% 정도 수준의 일들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상품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ETF는 이제 몇 달 뒤에 출시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한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것이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승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 ETF 승인 가능성이 갑자기 180도 달라지고 확 높아졌다라는 뉴스가 뜨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이더리움의 가격은 그날 한 2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제 20%대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 즈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이런 종목들도 함께 이제 뭐 한 5% 정도, 뭐 6%, 7%이 정도씩 상승을 했는데 정작 그 승인 이후에 이더리움의 이제 가격이 옆으로 좀 정체되는 반면 비트코인과 솔라나는 오히려 이제 그 상승분을 다 되돌렸어요. 예, 되돌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반등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더리움은 추가로 또 약간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생태계 위주로만 좀 상승한 셈이고요. 근데 연초 기준으로 연초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수익률, 연초 대비해서 이더리움 수익률, 연초 대비해서 솔라나의 현재까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또 좀 비슷해요, 셋 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키 맞추기 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더리움이 가격이 오른 부분은 기대감에 의해서 오른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랐던 걸 보면 실제 비트코인 ETF의 자금 그 유입이 실제로 확인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지금 S-1 상품 설명서가 아직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론칭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주에서 길면은 뭐 몇 개월 뒤에 론칭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상품이 나온 이후에 실제 유입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가격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자금이 쏠리기 시작하면 뭐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는 상대적으로 좀 또 외면받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조금 이제 약간 앞선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미리 뭐 염려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약간 경쟁 구도 흐름을 가져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홍콩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한 이후에 급하게 이제 4월 말에 4월 30일인가요? 그때 이제 승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긴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좀 지정학적 자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ETF 상품이 아주 크게 흥행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사실 미국 정부의 그 관할권 내에 비트코인 수량이 좀 많이 확보가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게 이제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실제로 뭐 금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많이 확보하고 뭐 아예 유출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주요 자원들은 지금 전부 다 통제를 많이 하고 있고 서로 확보 경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트코인 또한 뭐 물론 이제 미국이나 중국 정부가 처음엔 다 싫어했고 가능한 한 금지하고 싶어 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판단한 현 시점에서는 이왕 이렇다면은 이제 좀 우리 통제권 내에 많이 확보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걸로 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홍콩에서는 4월 말에 급하게 좀 추진을 해서 했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더리움도 같이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더리움 또한 그렇게 전략 자산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뭐 100% 컨빅션은 없는 상태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런 컨빅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하면서 이제 같이 한 게 아니냐, 약간 그런 관점이 있고 크립토 허브로 그 홍콩을 좀 만들고자 비트코인만 하는 것보다는 하는 김에 이제 이더리움까지 같이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향후에 솔라나라든지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리플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번에 후보가 되지 않겠냐라고 언급되는 코인들인데 그것 또한 경쟁적으로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크립토 산업 자체에 좀 허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많이 확보하고 싶은 어떤 뭐랄까 그 제반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뭐 안 할 이유는 없죠. 결국에는 증권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디까지 증권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는 뭐 증권이 아닌 그냥 상품으로 보고 규제를 좀 완화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여기에 좀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자체는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스테이킹 행위는 증권성이 좀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제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SEC 내에서도 그리고 또 증권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분들끼리 논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겠지만 일드가 그렇게 발생하는 것 자체는 증권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자체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서 발생하는 뭐 랩트 이더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은 증권으로 거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 부분도 이제 향후에 뭐 미국 중심으로 해서 결정나는 부분들을 아마 전 세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추가적인 리스크들이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뭐 이더리움도 탈중앙화 되어 있지만 충분히 탈중앙화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더 뭐 디벨롭할 게 없습니다. 이미 완성품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런데 반해서 이더리움은 재단에서 계속 제품을 빌드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탈중앙화라고는 하지만 지금 개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비탈릭 부테린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는 그 리더십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좀 뭐랄까요 취약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 만약에 대중들의 판단과는 좀 다른 어떤 방향의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한다거나 과거에 이제 해킹당하고 나서 이더리움 재단이 결정했던 것들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제 구분이 됐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람이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좀 주요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리스크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비트코인과는 도저히 좀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솔라나는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더 또 중앙화되어 있는 프로젝트이죠. 그렇지만 솔라나 또한 최근에 이제 지난 뭐 1년 반 사이에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는 결국엔 솔라나는 다른 그 레이어 1 프로젝트 대비해서 훨씬 더 그 안에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뭐 개발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솔라나 기반으로 나온 어떤 상품들이 그 앱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사용성은 이더리움보다도 오히려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는 다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더리움과의 어느 정도 경쟁이 또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감안하면 탈중앙화라는 거는 뭐 사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블록체인 상에서 그 탈중앙성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것들을 확보해서 좀 그런 환경을 거의 지금 유일하게 만든 체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제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만을 뭐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이없는 얘기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쟁 상대는 실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액티비티 같은 것들 보면 솔라나가 더 높았던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더리움 ETF 승인되면서 이더리움이 다시 이제 관심사가 많이 조명이 되고 뭐 트랜잭션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솔라나가 오히려 앞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레이어 1이 이제 이더리움보다 앞서긴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는 솔라나도 좀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미 승인되기 전에 기대감이 이미 많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인되기 전에 1월 10일경에 승인이 됐지만 그 전에 이미 가격이 좀 많이 반등한 상태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이 전혀 없다가 한 번에 이제 뭐 한 20%대 정도로 오른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처음에 승인된 직후에는 사실 자금 유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보름 이상 오히려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아직 론칭 자체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단계까지도 오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이 시점부터 론칭할 때까지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좀 제가 가늠하기는 힘든 것 같고 론칭한 직후에 아마도 뭐 비트코인과 비슷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이미 이제 신탁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그거는 ETF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는 새롭게 이제 ETF 상품을 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의 손바뀜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더리움 또한 그레이스케일의 ETF 그 기존의 트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약간 손바뀜 되면서 나머지 이제 7개 ETF들은 새롭게 이제 또 시딩해서 거래가 되는 그런 흐름을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자금 유입 흐름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유입이 좀 빨리 된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별 정체 없이 바로 뭐 또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거는 사실 뭐 플로우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가격 전망은 사실 항상 어렵죠. 가격 전망 항상 어려운데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한 4년 정도의 주기의 크립토 씬 내에 그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이제 비트코인 뭐 MVRV 수준이 뭐 2가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2.2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강세의 허리쯤 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뭐 여전히 살만한 한 구간 아니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저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올해 중으로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롱텀하게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편입하기 시작하고 이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흐름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걸 늘려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편입한 펀드와 편입하지 않은 펀드 간의 성과가 벌어지면 나머지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의 어떤 움직임이 이제 우선일 거고요. 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선호하거나 그러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좀 더 좀 리스크를 더 지는 어떤 그런 뭐 자산 배분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패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유입 또한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어쨌든 뭐 아직은 살만한 구간 아니냐. 사이클 측면에서도 허리쯤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ETF로 인해서 그동안에 크립토 쪽으로 넘어오지 못했던 자금들이 이제 뭐 올해 내년 뭐 후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유입될 목전에 와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좀 괜찮은 그래도 투자 대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